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지금쯤 제가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하고 있을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남친 본가에 인사를 간 후에 자기 아들만 최고고 저한테 함부로 하는 남친 어머니 때문에 남친한테 바로 파혼을 통보했네요. 즉흥적으로 결정했던 결혼이 아니고 저나 남친이나 나름 진지하게 고민하고 서로가 끝까지 연을 맺자고 했었기에 남친은 제가 파혼하자고 했을 때 자기 엄마를 안 보고 살겠다고 강하게 나왔지만 순한 남친이 안 보고 사는 거는 고사하고 자기 엄마와 제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할 게 너무 보이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당사자들끼리의 인생이라지만 결혼을 했다고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 안 보고 살 수 있겠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서 저는 파혼을 결정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인생의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남친 어머니가 나중에 저를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시원하게 한 방 먹이고 확실히 정리했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요. 엄마마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서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아빠는 어디 계신지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찾지 못했고요. 이모나 외삼촌도 사정이 좋지 못했던 터라 저는 사춘기 나이에 보육시설에 들어가서 약 3년간을 부모 없는 아이들과 지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남의 불행으로 위로받는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육시설에 들어가 보니 저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도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찾으러 오지 않는 걸 보며 어쩌면 저는 이만큼 클 때까지 엄마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게 행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사회에서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기준에 있는 사람들 시선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되더군요. 엄마와 둘이 지낼 때도 아빠 없다는 걸 알까봐 남몰래 마음 졸이기도 했었는데 아무도 없는 건 정말 비교도 안 됐어요.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겉으로 밝아 보여도 마음에 다 상처가 있어서 그게 참 안 됐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됐고 심리학과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보육시설을 후원해 주시는 어떤 분께서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셔서 그 덕도 받고요. 학교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와 공부에만 매달리며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다닌 저는 학과 특성상 대학원은 나와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에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어요. 그렇더라도 제가 학비를 벌어야 해서 저는 적당한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저는 한 상담센터의 카운터에 취직이 되었고 그때부터 대학 다닐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매일이 강행군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알바 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는 게 정신적으로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폭풍 같은 2년이 지나고 청소년 아동 상담 심리사 자격증도 따고 이런저런 민간 자격증을 딴 후에 한 대기업의 상담센터에 취직이 되어 당당한 직장인이 되었네요. 그날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뿌듯함과 날아갈 것 같은 기분과 기쁨이 생생하네요.
회사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그때까지 해보고 싶었던 수영에 테니스에 방송 댄스에 요가까지 여러 개의 운동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헬스 같은 운동은 저는 좀 지루하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학교 다닐 때 다른 애들 하는 거 보면서 부러웠던 것들을 하나씩 하는 게 재미있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갈증도 사라졌고요. 그러다가 자회사로 실무를 나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전 남친을 만나게 됐어요. 직장 생활 3년 차였죠. 남친은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이었는데 어쩐지 주눅이 들어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보니까 좀 기가 센 상사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같았어요. 직업상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그런 남친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신경 썼던 게 맞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마음이 가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아닌 다른 상담사한테 맡겼는데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였어요. 상담사님, 아니 박미연 씨, 저 만나주세요. 저 싫은 거 아니죠? 그렇다고 믿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박미연 씨가 저한테 해주신 거 상담사 이상으로 잘해주셨다는 거 저도 느끼거든요. 단순한 호의가 아니시라면 만나주세요. 남친의 진실된 마음이 느껴져서 저는 다른 핑계를 댈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남친한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친은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그때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늘 생활에 치여서 뭔가 해내야 하는 것에만 신경을 쏟고 살다가 그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편안한 시간을 보낸다는 게 꿈 같기만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남친의 한마디에 시작한 연애는 3년간 이어졌고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가정 사정 때문에 좀 자신이 없기도 했어요. 상혁 오빠, 근데 나 현실적인 걸 부정하는 사람 아니거든?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나 같은 조건의 여자 좋아할 시대가 없지. 누가 친정부모도 없고 고아로 자란 사람을 집안 식구로 맞이하고 싶겠어. 오빠가 무리해서 나랑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남친과 사귀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저의 가정사를 털어놓았고 남친은 그럼에도 대학원까지 나와서 당당히 대기업에 입사한 저를 굉장히 높게 봐주었어요. 오히려 더 멋있고 좋다면서요.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물론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걱정되기는 하지. 그렇다고 내가 좋다는 사람을 무조건 반대하실 분 아니야. 그래, 나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거 아는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움츠리고 있을 수만은 없지. 부딪힐 건 부딪혀 봐야지. 서로 정드는 건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나의 장점을 봐주실 수도 있을 거야. 미연이 너 정도면 금방 장점 눈에 보일 테니 걱정하지 마. 남친도 아버지는 대학 때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정말 어머니가 과보호를 하는 게 느껴졌어서 회사에서 그런 점들은 동료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며 상담을 해줬었거든요. 남친도 엄마가 자기한테 다른 부모보다 극성이라는 건 알았지만 쉽게 고칠 수가 없어서 힘들어 했어요. 그래도 저와 사귀면서 좀 외향적이 되었고 밝아진 부분도 있어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외아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어머니를 만나러 갈 생각을 하니
많이 부담스럽긴 하더군요. 그리고 남친은 버는 돈도 남친 어머니가 더 많이 쓰고 자기 미래를 위한 자금도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 저는 청력 들었던 걸로 몇 년 전에 20평대 아파트에 들어가 있었지만 남친은 자기 앞으로 된 변변할 자산이란 게 없었어요. 적금 든 거랑 보험이랑 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려나요? 그리고 저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 뜻하지 않게 재산이 생겼는데요. 바로 어릴 적 헤어졌던 아빠가 남겨주신 거였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 건물을 남겨주셨다며 변호사와 아빠의 딸이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처음에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와는 이복자매인 여자분이 꼭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더군요. 저나 엄마도 아빠한테 딸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도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찾지 않으셨는데 마음에 묻어두셨더라고요. 아빠가 미연 씨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재산에 그 건물 큰 거 아니에요. 엄마 집안이 원래 자산이 많기도 하고요. 그러니 받아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저는 아빠가 저를 계속 기억하고 계셨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았고 그 건물을 받기로 했어요. 이복자매와는 가끔 연락이나 하자며 인사하고 헤어졌고요. 그러니 저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꽤 되는 상태였고 남친은 엄마한테 붙잡혀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남친은 제가 아빠한테 작은 건물 하나 받은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탐내거나 어떻게 해볼 생각조차 못하는 순한 사람이었어요. 남친 어머니만 어떻게 잘 넘어가면 결혼이 그저 꿈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부풀었었네요. 제가 가진 것만 잘 굴려도 남친하고 저하고 크게 돈 걱정하지 않으며 잘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남친한테는 결혼한 누나가 한 명 있었고 돌아가신 아빠의 친척인 고모가 자주 집에 드나든다고 했어요. 제가 남친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에 누나는 없었지만 고모가 남친 어머니랑 같이 있더라고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살아서 배우지 못했다고 할까봐 주변에 먼저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선물도 정말 이것저것 정성스럽게 준비했네요. 제가 긴장을 많이 하자 남친은 그런 저를 다독여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보자고 하셨으니 받아주실 마음 있는 거고 아무리 어른들이 집안 사정 많이 따진다고 해도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걸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실 거야. 문제 삼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알아.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 그래도 잘 봐주시면 좋겠네. 잘 봐주실 거야. 특히 고모는 내 편이니까 무조건 좋게 보실 거야. 남친 말에 저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노력하며 남친 집에 들어섰어요. 남친 어머니는 딱 봐도 저를 불편해하는 게 얼굴에 써 있었어요.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또 대학 때도 가끔 겪어봤던 반응이니까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변했다고 해도 사회적인 관습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 법이죠. 저 정도 반응이면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먼저 입을 열고 저한테 반갑다고 한 건 남친의 고모였어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네. 박미연이라고 했지? 이름이 딱 여성스럽고 순하다 했는데 인상도 그러네. 우리 성혁이가 왜 좋다고 하는지 알겠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모님. 나는 본대로 말한 것뿐이야. 편하게 앉아요. 고모,
너무 그러지 말아요. 어디까지나 저는 일단 만나는 본다는 거니까. 앞서가지 말라고요.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살갑게 해주시는 고모한테 핀잔을 했어요.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지만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싫어하고 싸늘하게 저를 노려봤어요. 물론 남친이 열심히 설명을 해서인지 음식도 대접받았고 남친 고모는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지만 저는 밥 먹는 동안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얼어붙었던 거죠. 남친은 저에 대해 좋게 말하려고 계속 애를 썼어요. 미연이가 정말 대단해. 대학 때는 계속 장학금 받았고 대학원 때도 학비 벌려고 상담센터에서 일하면서 논문 쓰고 졸업했다니까. 지금은 우리 모회사 상담센터에 정직원으로 있고 나처럼 부모 밑에서 다 해주는 거 받으면서도 공부 잘 못한 것보다 100배 낫지 않아? 정말 뭘 해도 하고 살 거라니까. 라는 남친의 말에 고모도 저를 칭찬했어요. 그러네. 아주 야무져. 인생을 아주 잘 살았어. 이렇게 잘해낸 거 보고 부모님도 저 세상에서 마음 놓으시겠어. 진짜 좋은 마누라 데려왔네, 우리 성혁이. 아니, 처가 식구 하나 없는 애가 무슨 좋은 마누라예요. 고모, 아무리 한 다리 건너라고 해도 고모한테 하나밖에 없는 남자 조카예요. 말씀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남친 어머니가 쏘아붙이자 고모도 불편해했어요. 올케는 사람 불러다 놓고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만 하고 그래. 올케가 아무 말 안 하니 내가 하는 거잖아. 그럼 올케가 뭐라고 말 한마디라도 던지던지.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남친한테 이랬어요. 성혁아, 내가 오늘 중매 차에서는 친구들한테 알아봤는데 너 정도면 아주 괜찮은 여자들 줄 선다더라. 네가 학벌이 부족하니 회사가 변변치 못하길 하니? 그리고 너는 상담 나부랭이 이런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네가 그랬지? 너보다 벌어놓은 돈도 많은 여자라고 그러면 뭐 하니? 사람은 기본 바탕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게 가정에서 보고 자란 교양이라는 거다. 여자가 교양머리 없이 돈만 벌 줄 알면 남자고 집안 어른이고 다 무시하고 자기만 잘난 줄 알아. 내가 그런 애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네가 왜 저런 애가 좋다면서 결혼하겠다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 쟤보다 조건 좋으면서도 돈 잘 버는 애들 쌓였어. 남친은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쩔쩔맸고 저 역시 이런 식으로 무시당할 거라고는 생각 못해서인지 열이 확 오르더군요. 남친 어머니는 계속 남친만 보며 말했어요. 쟤 연락하고 사는 친척도 없어? 그런 건 알아봤어? 남친은 대답을 못했고 제가 말하려고 하자 남친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 말 안 했다는 건 천에 구하라는 소리야. 엄마가 중학생 때까지 살아있었다는 말도 내가 어떻게 믿어? 어떻게든 지 형편 좀 나아 보이게 하려고 거짓말 했을 수도 있지. 결혼식장에 여자 쪽 친척 자리가 썰렁 해봐라.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 그리고 나도 그렇다. 내 친구들이나 네 아빠 친척들이 성혁이 너무 모자란다고 저런 여자를 골랐냐며 얼마나 축석되겠니? 너는 나한테 둘도 없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정성 들여 키웠는데 이런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걸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는 거냐? 너는 정말 대단한 애야. 너 스스로 그걸 모른다는 게 나는 너무 충격이다. 그리고 마누라가 돈 더 잘 벌어봐라.
너한테 돈 쓰는 거 잔소리할 거고.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오는 돈 가지고도 뭐라고 할 게 분명하다. 두고 봐. 내 말이 맞을 테니까. 나는 우리 금보다 귀한 아들, 저렇게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지 모르는 여자랑 절대 결혼 못 시킨다. 오늘도 나는 네 체면 세워주고 싶어서 만나겠다 했는데 딱 봐도 애가 외로워 보이고 부티가 안 나는 게 안 되겠어. 나 저런 애한테 내 아들 뺏기고 싶지 않아. 부잣집에 좋은 직업 가진 여자랑 짝지어줘도 아까워서 밤낮으로 생각날 내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여자한테 주니? 난 못해. 라더니 우는 신용까지 하더라고요. 성혁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실망을 시켜. 그래, 100번 양보해서 네 말대로 괜찮은 여자라고 쳐. 인물이라도 반반 해야 될 거 아니냐. 부모 사랑 못 받은 티가 나는지 삐쩍 골아가지고 얼굴 색도 파리하고 아주 박복한 인생이야. 저런 여자랑 내 아들이 같이 사는 거 난 못 본다고. 엄마 죽는 거 볼래? 성혁이 너 이럴 거야? 남친은 엄마를 달래랴 제 눈치를 보랴 우왕좌왕했고 고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이 결혼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심리상담사인데 남친과 남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남친이 자기 엄마한테서 벗어나기가 엄청 힘들 거라는 게 보였어요. 저랑 결혼해서 따로 나가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독립이요.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남친 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사사건건 간섭하고 남친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들 게 뻔했죠. 그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고민하고 결혼 생활에 갈등하는 여성들도 봤고요. 남친의 모습을 보며 결혼에 대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남친 어머니가 제가 결단할 수 있게 아주 결정타를 꽂으시더군요. 여전히 저는 쳐다도 안 보고 남친만 보면서 말했지만요. 아무래도 너를 꼬시려고 장시간 공을 들인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성혁이 얘가 이럴 수가 없지. 고모는 역시 고모다. 남이야 나처럼 이렇게 내 아들 편에서 생각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우리 아이 혼을 쏙 빼놓은 년이 잘났네 어쩌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지. 고모, 우리 성혁이 그렇게 깎아내릴 생각이고 처음 보는 여자 편 들 생각이면 앞으로 우리 집 오지 마요. 나 하나도 안 반가우니까. 그 말에 남친 고모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어요. 저 역시 바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버텨냈죠. 성혁아, 나는 우리 아들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보다 돈 좀 모았다고 너 기죽이고 눈치 보게 하지 않을 여자 얼마든지 있거든. 나는 너보다 돈 많은 것도 싫어.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평범하게 자란 애를 만나야 네 삶도 평탄하다. 엄마 마음 알겠어? 엄마, 미연이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했잖아.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 회사에 적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어. 그런 걸 홀린다고 하는 거야. 네가 정말 도움이 됐는지 어떻게 아니? 네 인사고과가 올랐어. 인센티브를 받았어. 아니잖아. 너처럼 엄마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애는 저렇게 허먹에 큰 애 감당 못한다. 내가 잘 알아.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한마디는 하고 가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데도 만나겠다고 해주신 걸 감사드려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 제가 부모가 없다는 것만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다른 것도 마음에 안 드시는데 자꾸 그것만 강조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객관적으로 제 조건이 나쁘다는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인사 온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남친 어머니는 저를 쳐다도 보지 않고 남친한테 매달려 눈물바람을 찍어내며 말했어요. 저거 말하는 거 봤지? 지금 봤지, 성혁아? 나한테 지금 따지고 들지 않냐? 저게 바로 가정교육이라는 거야. 저는 더 이상 거기에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남친 집을 나왔죠. 저를 따라 나온 남친과 말다툼도 했고요. 남친은 아무리 그래도 어른 앞인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난감해진다나요? 저는 지 엄마한테 겁먹은 듯한 표정의 남친에게 선언했어요. 우리 결혼하지 말자, 오빠. 없던 걸로 해. 까놓고 말해, 저는 남친 하나 보고 이 결혼을 원했던 거고 제가 부모가 없다는 게 흠이지 다른 거에서는 꿀릴 게 전혀 없었어요. 연봉도 제가 높았고 가진 돈도 제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결혼을 뭐 때문에 하겠어요? 무엇보다 문제인 건 남친이 자기 엄마 치머폭에 폭 쌓여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엄마가 너를 처음 보니까 너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런 걸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안 하는 게 맞아. 오빠는 어머니 못 이겨. 아니, 이길 생각도 없어 보여. 부모한테 반항하거나 못되게 굴라는 말이 아니야. 성인이 됐으면 자기 인생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하고 겸손하면서 당당해야 하는데 오빠는 안 그래. 어머니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쩔쩔매고 어머니 기분 상했을까봐 눈치 보고 그러면서 내 눈치까지 보고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아. 너는 상담사잖아. 그러니 이런 걸 더 이해해주고 객관적으로 봐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코치해줘야 맞는 거 아니야? 나 밖에서나 상담사지 집에서까지 상담사 아니야. 나도 집에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하고 있고 싶고 나도 위로받고 싶다고. 사람이 그래야 밖에서 힘을 내서 일하지. 오빠 집에서까지 일을 하라고? 설마 오빠 그런 것 때문에 나하고 결혼한다고 했던 거야? 그래?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 너라면 언제든 곤란한 일도 잘 이겨내고 나 힘들 때도 잘 들어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줄 것 같았고 엄마가 뭐라고 해도 괜찮을 줄 알았지. 그게 그거지. 나를 집안의 상담사로 고용하려고 한 거지. 고용은 무슨 고용이야.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오늘은 미안하다. 나도 할 말이 없네. 그냥 결혼 안 하기로 하면 미안할 것도 없어. 미연아, 결혼 안 하자고만은 하지 마. 오빠는 홀로서기를 해야 돼. 결국 엄마를 떠나면 나한테 기대려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한 거야. 오빠도 잘 생각해봐. 그리고 나는 나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 분 억지로 설득해가면서 살고 싶지 않아. 아까도 말했듯이 나도 집에서는 편하게 살고 동등하게 대접받고 위로도 받고 쉬고 싶다고. 이 결혼 무효야. 그날 이후로도 남친은 저한테 전화도 하고 속된 말로 많이 질척거렸어요. 정말 저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진짜 속내를 말하는데 많이 실망이 되더군요. 네가 없으니까 불안해. 이제 내가 힘들고 일 생기면 누가 나를 받아줄까 싶고 위로받을 데가 없어지잖아. 엄마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럼 난 이제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 나는 미연이 네가 필요해. 남친은 저를 자기 전담 상담사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단칼에 자르고 정신 차리라고 했네요. 어차피 저는
본사로 돌아온 지 꽤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었어요. 제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카톡도 차단하자 남친은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를 들으니 바로 알겠더라고요. 남친 어머니였어요. 나 우리 성혁이랑 아가씨 결혼 때문에 만났으면 해. 저희 결혼 없던 걸로 하고 안 만난 지 한 달 넘었어요.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결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나 때문이면 그럴 필요 없다는 말 하려고 전화한 거야. 안 그래도 성혁이가 연락처 안 알려주려는 거 간신히 알아냈는데 어른이 말하는 건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꾸나. 저는 이제 와서 대체 무슨 말을 하려나 궁금하기도 했고 확실히 매듭을 짓기 위해서라도 만나기로 정했어요. 어쩌면 남친이 하도 징징거려서 연락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니네 결혼 안 한다고 성혁이한테 듣기는 했다. 근데 성혁이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라. 네 앞으로 건물이 있다고. 뭐 돌아가신 아빠가 너한테 남긴 거라며? 그게 중요한가요? 왜 물어보시는데요? 아니 너는 그런 말을 왜 안 한 거야? 나 말이야. 니네 결혼 허락할 테니까 그 건물 우리 성혁이 이름으로 해다오. 어차피 결혼하면 네 돈이 성혁이 돈 아니니? 네 아파트 그 20몇 평 하는 그런 건 별 도움 안 되고 네가 갖고 있다는 건물이 동네도 그렇고 차건 크건 앞으로 꽤 가치가 있을 것 같다구나. 나 정말 큰 결심한 거다. 그러니까 그 건물 성혁이 이름으로 하고 결혼 준비 들어가라.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것도 정도가 있죠.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냅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드님 이름으로 하고 싶으시면 계약금부터 내세요.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가죠. 거기서 정식으로 계약서 쓰고 돈이 오가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건데 계약서를 왜 써? 계약금은 또 뭐고? 너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구나. 아줌마가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 아드님하고 결혼 못해서 안 달라지도 않았고 그 결혼 꼭 해야겠다고 아드님 붙잡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결혼해서 아빠가 저한테 남긴 건물을 넘겨야 돼요? 제가 부모님이 없어서요? 일가 친척이 없어서요? 저 아줌마처럼 이상한 사고방식 가진 사람하고 같은 식구 되기 싫어요. 아드님도 남한테 의존하는 성격이라 더는 만나지 않기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한참 번지수 잘못 짚으셨으니까 건물 아드님 명의로 살 거 아니면 가보세요. 그리고 그 건물 아줌마 능력으로 못 살걸요? 건물 평수가 아줌마 생각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거든요. 아줌마나 아줌마 아들 버는 것 갖고는 택도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친 어머니는 갑자기 제 팔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예, 네가 나한테 섭섭했을 거 안다. 근데 엄마라는 사람들은 그래. 내 자식 더 편한 데 보내고 싶지. 고생길 열리는 거 보고 싶겠니? 보아하니 네가 능력도 있고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지 딸이 찾아와 너한테 건물도 넘기고 했다는 거 보니 네가 그래도 복이 있구나 싶었다. 우리 성혁이랑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니? 저는 남친 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어느 정도 짐작은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친 연락 안 받으니 남친이 저한테 SNS로 문자를 남겼는데
엄마가 소개해준 여자랑 잘 안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위로받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안 만나기로 했고 그 문자도 씹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좋은 자리를 놓치니 제가 아쉬워졌고 거기다가 제가 건물까지 있다고 하니 완전 군침이 돈 거죠. 왜 이러세요? 저보고 박복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박복한 사람이 아빠 건물 받으면 복이 많아지나요? 그것도 되게 이상한 논리네요. 저 아줌마 이상한 성격에 놀아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그만하고 가보세요. 그러자 갑자기 또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이게 정말 좋게 좋게 봐주니까 아주 웃기네. 이래서 부모 없이 큰 것들이 문제라는 거야. 어른이 그러라고 하면 될 것이지. 네가 어디 가서 우리 성혁이 같은 애 만날 수 있겠어? 못 만나죠. 어떻게 그렇게 의존 심하고 엄마 치마폭에 사야 쩔쩔매는 다 큰 남자를 만나겠어요. 저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평생 끼고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기 돈 모아놓은 것도 1,000만 원 될까 말까 하면서 엄마한테 휘둘리는 남자를 어떤 여자가 좋다고 하겠어요? 저는 그런 무능한 아들을 결혼시킨다고 제 유산받은 건물을 당당히 내놓으라고 하는 아줌마 같은 사람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더 저한테 막말해 봐요. 저 아줌마가 저한테 아들 가지고 혼인빙자 사기치려고 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일어나서 돌아서자 남친 어머니는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며 아까워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남친은 뒤늦게 자기 엄마가 저한테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걸 알고 정식으로 사과했고 다시는 연락하거나 문자도 보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와 남친은 그렇게 완전히 정리를 하고 끝을 냈네요. 그런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니 결혼과 인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혼자라는 것 때문에 외로워서 무조건 결혼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저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도 했고요. 제 나이가 좀 있어서 서두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차분히 사람을 만나고 신중하려고 해요. 남친하고는 그렇게 끝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서 엄마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 역시 더 성장해야겠다고 마음 먹었고요. 저는 정말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가족을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네요. 지금은 저와 이복자매인 동생과 가끔 전화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어색한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피를 나누어서 그런지 어딘가 비슷한 점이 있는 게 느껴지네요. 그래서인지 전보다는 덜 외로운 것 같아요. 흔히들 말하는 결혼 정년기 시기에 파혼을 하게 돼서인지 주변에서도 걱정도 많이 하고 저 역시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조급한 마음이나 계속 만나던 사람이니 이 결혼은 아니라는 신호가 보이는데도 결혼을 강행하는 건 제 인생에게 미안한 일이죠. 저처럼 파혼을 겪으신 분들도 그저 지나가는 일이려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생의 큰 오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보다 나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과는 거기까지가 인연이었던 거다 하고 털어버리시길 바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았지만 차츰 마음도 편안해지고 미래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똥차 가고 나면
벤치 온다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건 분명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는 돌싱이자 엄마입니다. 저는 결혼이 다른 또래에 비해 늦었어요. 뭐 요즘은 결혼을 많이 늦게 한다고 하니 35살이면 양호한 편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제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던 터라 저는 늘 늦은 감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과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져 생활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결혼은 빨리 하고 싶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바람일 뿐. 제 꿈이 변호사가 되는 거라 대학 졸업 후 사법고시 공부하느라 남자 만날 기회가 잘 없었어요. 뭐 짧기는 틈틈이 연애 비슷한 걸 하긴 했지만 역시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3달을 넘기는 경우는 없었죠. 그리고 드디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변호사 배지를 달고서야 저는 연애다운 연애를 할 수 있었는데 제 연애 상대는 저와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기껏 어렵게 변호사까지 됐는데 왜 주변에 널린 다른 변호사나 판사, 검사 같은 남자를 만나지 않고 사무장을 만나냐고 제가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변호사라는 것을 빼면 그리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제가 그 희박한 확률의 주인공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작은 지방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그동안 제 공부 뒷바라지 하신다고 모아둔 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제가 다달이 얼마씩 보내려고 하면 그건 극구 사양하셨는데요. 자식한테 뭘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니 저희 부모님은 저만 잘 살면 된다고 그 어떤 것도 저한테 바라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버는 돈 아끼면서 좋은 남자 만나면 시집 가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늘 한결같이 조건이 아닌 사람의 성품을 보라고 신신당부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이혼해서 최악의 관계가 되었지만 연애할 당시 전 남편은 저와 저희 집에도 지극정성이라 저희 부모님이 마음에 쏙 들어하셨는데 그 정도로 전 남편은 싹싹하고 사소한 것도 잘 기억해 챙겨주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 남편과 함께 있으면 편하고 심적으로 많이 의지하곤 했는데 그러다 점점 제가 더 전 남편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전 남편은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2살 많고 자신의 상사급인 변호사다 보니 호감은 있어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눈치였는데 제가 그걸 보다 못해 먼저 다가갔어요. 그러니 그제야 남편도 기꺼이 용기를 내더군요. 그렇게 순식간에 저희는 소위 말하는 불이 붙었고 2년 조금 못된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는데 저희 집에서는 워낙 전 남편을 좋아했던지라 2팔 벌려 전 남편을 당신의 사위로 환영하셨죠. 그리고 그런 환영은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남편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님이
저를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은 딸이 없어서 늘 저 같은 딸이 갖고 싶었다며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저는 순진하게도 이런 시어머니시라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네요. 전 시댁은 남편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는 S전자 대리점을 하고 계셨는데 수입이 점차 줄고 20살 이후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는 전 남편의 남동생인 도련님이 학교 다니면서 사고를 빵빵 치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건물 하나를 다 쓰시던 전 시부모님은 어느 골목에 잘 뛰지도 않는 위치로 가게를 이전해야 했고 그때부터는 거의 인맥장사나 다름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빚이 없다는 거였죠. 저희 시아버님이 대출 보증 연체 이런 거라면 아주 치를 떠셨거든요. 그냥 오래됐지만 30평대 자가인 빌라에서 평균적으로 연 3, 4천 수입으로 그럭저럭 먹고 사시는 걸로 시아버님은 만족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시아버님이 에어컨 설치 일을 하셔서 그나마 그 정도로 버는 거라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님이 그런 자신들의 수입과는 별개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걸로 시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자주 하셨다고 하는데 남편이 성인이 된 이후엔 시아버님 몰래 시어머님 핸드폰 요금도 내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융통해서 드렸다고 해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싸우지도 않고 집안이 평화로우니 편한 길을 선택한 거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으니 그 여파는 저한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죠. 한 번은 결혼 준비로 바빴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서 찾아오셨거든요. 얘아가 사실 내가 고민이 하나 있어. 고민이요? 무슨 고민이신데요? 실은 우리 근석이가 워낙에 지 엄마를 끔찍하게 여겨서 지 아빠 몰래 핸드폰 요금도 내주고 나 어디 가면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그런 아들이 장가를 가면 아무래도 내가 그것들이 끊길까봐 걱정이 되지 않겠니? 물론 우리 착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 며느님이 그깟 돈에 째째하게 굴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그 돈이 없으면 사는데 조금 지장이 있어. 너도 들어서 알지? 내가 워낙 사교성이 좋아서 노래교실도 다니고 항공무용도 하잖아. 근데 그것들이 다 돈이 필요한 거라. 아,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지금 근석 씨한테 받고 계신 건 계속 받았으면 하시는 거죠? 그래. 역시 똑똑한 변호사라 그런지 말귀도 잘 알아듣고. 설마 결혼했다고 매몰차게 뚝 끊어버리진 않을 거지? 너도 이제 겪으면 알겠지만 네 시아버지가 아주 돈이라고 하면 치사해. 나 아직도 가계부 써서 검사 받는다. 같이 일해도 용돈 한번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결혼했어도 그걸 갑자기 끊을 수는 없죠. 대신 더 달라는 말씀은 안 하실 거죠? 뭐? 그거야 나도 모르지. 내가 변호사 며느리 얻는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주변에서 한턱 쓰라고 난리거든. 그럼 아무래도 지금 받고 있는 돈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지. 그래도 뭐 지금 당장 더 달라고는 안 할게. 그냥 네가 눈치껏 나 뭐 있을 때 조금만 더 챙겨다오. 막말로 우리 아들 너보다 나이도 어리고 착해서 딴짓 안 할 거고 그런 남편감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너도 굳이 내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네? 그야 근석 씨가 사람이 좋아서. 그거 봐. 내 아들이 비록
너처럼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대 나왔고 웬만한 변호사는 뺨치지 않니? 근데 나는 내 아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나는 오히려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내가 우리 며느리 평생 예뻐하고 진짜 딸처럼 아껴주마.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 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저는 미련하게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남편한테 아주 푹 빠져 있었을 때라 제 이해심이 태평양보다도 넓을 때였거든요. 거기에 그 당시 제가 맡았던 사건들이 전부 이혼 소송들이었는데 세상엔 정말 별스러운 시어머니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 정도는 귀엽게 봐줄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남의 일이고 제 일이 되는 순간 사소한 작은 거라도 그 차이는 확연하게 다르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제가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런 저를 고마워하며 저와 저희 집에 한 번이라도 더 잘하려고 노력까지 했으니 저희는 우여곡절이 한 번 있긴 했지만 무사히 결혼식까지 할 수 있었죠. 왜 다들 결혼 준비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은 있잖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앞서 우여곡절이라고 말한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요. 저희 시부모님이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신혼살림 중 가전제품은 시댁에서 장만하려고 했는데 내심 시부모님이 가격을 좀 좋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뭐라도 하나 정도는 챙겨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했던 저였는데 돌아온 결과는 완전히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었어요. 제가 알아본 견적보다 훨씬 비싼 물건들로 푸쉬하셨는데 이유는 빤했죠. 예, 가전제품은 한 번 사면 10년은 넘게 써.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일 좋은 걸로 하는 게 남는 장사야? 라며 TV며 냉장고 등 제일 크고 제일 신상으로 리스트를 뽑으셨는데 문제는 바보 같은 남편이 시어머님께 자기 카드를 드렸다는 거예요. 남편 말로는 시어머님이 알아서 결제해 주시겠다고 카드를 달라고 했다는데 시어머님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남편 카드로 그것들을 전부 할부로 결제했더군요. 그 덕에 그 카드값 갚느라고 저와 남편이 생활비도 줄여가며 1년 동안 힘든 생활을 해야 했어요. 할부 기간 12개월이었거든요. 저는 홧김에 남편 카드니 남편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싶었는데 별 다른 걸 쓰지 않아도 할부 때문에 월 200만 원씩 나오는 남편 카드값을 어찌할 수는 없겠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아주 떼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 수입이야 자기가 대충 알고 있었고 제가 변호사라고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변호사는 맞지만 저도 월급 받는 직원이라 그 정도씩은 벌지 못했거든요. 가끔 힘든 사건 맡아서 승소하면 거액의 인센티브를 받긴 했지만 막내 변호사인 저한테 그런 기회는 아주 드문 일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다른 회사 다니는 며느리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도 제가 괜히 몸살인다고 생각하시는 듯 제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금전적인 요구는 점점 심해져만 갔어요. 저희 시어머님은 여느 또래의 분들과 다르게 기계 욕심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보통은 기계가 어려워서 맨날 기계만 쓰는데 저희 시어머님은 머리가 좋으신 건지 기계 사용법을 아주 귀신처럼 어쩔 때는 저보다 훨씬 더 잘 다루시는데
당신이 그렇게 기계를 잘 다루다 보니 미용 기계부터 시작해서 핸드폰까지 아주 유행에 민감하셨어요. 아무리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도 보통은 할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참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러는 법이 없으셨죠. 요즘 핸드폰 기술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사진을 찍으면 바로 티가 나. 그래서 내가 옛날 핸드폰을 못 쓴다니까. 이거 봐라. 화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니? 좋은 거 하나라도 부지런하게 더 쓰고 죽어야 억울하지 않지. 요즘 애들은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약금까지 내면서 핸드폰을 바꾸시는데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핸드폰으로 무슨 소액 결제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한 달에 시어머니 핸드폰 비용으로만 월 50은 거뜬하게 넘었는데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걸 전부 내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답답하게도 이런 소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더러 우리 엄마한테 핸드폰비 못 내드린다고 말을 하라는 거야?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다. 핸드폰 비용은 원래 내가 총각 때부터 내줬던 건데 결혼했다고 그걸 어떻게 못하겠다고 해. 그리고 자기도 결혼 전에 우리 엄마한테 핸드폰 비용은 계속 내주겠다고 말했잖아. 사람이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해? 그것도 변호사가? 여기서 변호사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그때는 소액 결제도 안 하셨잖아. 근데 이렇게 위약금에 소액 결제까지 한도 꽉 채워서 하시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 지금 어머님 핸드폰 비용이 우리 두 사람 핸드폰 요금보다 훨씬 많아. 그거 알고 말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는 15만 원 안으로 줄이시라고 해. 당신이 총각 때 들였던 금액대가 그 정도잖아. 나 이것도 굉장히 많이 양보한 거야. 아니면 앞으로 15만 원 이상 나오는 돈은 자기한테 주는 거에서 빼고 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뭐?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자기도 우리 엄마한테 직접 말 못하겠으니까 나한테 시키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자기가 해야지. 자기 말 잘하잖아. 그리고 솔직히 그 정도는 그냥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따로 용돈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용돈?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지금 어머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걸핏하면 모임 있다고 돈 달라고 하시지. 어디 가신다고 옷 사달라고 가방 사달라 하시지. 이러실 거면 차라리 그냥 한 달에 2, 30만 원씩 용돈 드리는 게 나아. 핸드폰 요금도 아예 안 내드리고. 진짜 자기 이렇게 나올 거야? 장인 장모님이라고 생각해봐. 나 좀 서운하려고 그런다.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막 명품을 사달라고 하진 않잖아. 그리고 모임 있다고 1, 20만 원 달라고 하시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저는 남편의 계속되는 답답한 말에 더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종족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른 인간인데 어째 남편이라는 사람이 꼭 그런 사람 같았어요. 딱히 효자도 아니면서 제가 자기 엄마 씀씀이로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남편을 보니 차라리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였는데요. 저희 시아버님도 시어머니가 써봤자 얼마나 쓰냐며 가급적 다 맞춰주길 바라셨어요. 그게 남들 보기에도 좋더나? 와, 그땐 제가 제대로 이 집의 호구가 된 기분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임신까지 한 거 있죠. 가뜩이나 시댁이랑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애가 생기니 그때는 기쁨보다도 당황스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도 저희 부부 사이에 저희를 닮은 아이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라. 저는 애써 좋은 생각만 하고 가급적 아이를 위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 했는데 그때 생각한 게 그냥 시어머니가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드리자 하는 거였네요. 뭐 솔직히 거의 포기한 거였죠. 남편도 저한테 아깝냐고 이야기하는데 저 혼자 끙끙거려봤자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자기의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었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그냥 제 돈은 뒤로 살짝 빼고 남편 돈으로 시어머니가 해달라는 건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마음은 어느 정도 편해지더군요. 뭐 우리 며느리 최고라는 칭찬은 덤이었는데 솔직히 그 소리가 좋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시어머니를 잘못 길들인 원인이라는 건 몰랐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저는 이혼의 수순을 밟게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님의 요구를 들어드리다 보니 저는 시어머님 생신도 한 번이 아닌 2번씩 챙겨드리게 됐는데 그 이유는 한 번은 가족들과 하는 생일이었고 또 한 번은 시어머님의 친구들과 하는 생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장소부터 이벤트까지 무슨 칠순잔치도 아는데 시어머니는 바라시는 게 많았고 저는 그냥 이벤트 업체에 의뢰해서 시어머니의 요구 조건을 모두 들어드렸는데 그때도 저는 그렇게 최고의 며느리가 되었지만 돈은 100만 원, 200만 원이 우습게 깨졌어요. 거기에 생일 파티만으로 만족할 시어머니가 아니시잖아요. 당연히 고가의 선물도 바라셨고 그 선물은 툭 까놓고 당신이 갖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걸 사드리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바꿔가며 자랑을 이어가셨는데 그게 저희 시어머니의 유일한 낙이었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사진을 바꿔야 했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 했어요. 시간이 안 돼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면 자랑할 선물이라도 있어야 했는데 그게 다 망할 사진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사진 밑에 글귀도 정말 가관이 아니었는데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우리 며느리가 사준 선물, 모처럼 우리 며느리랑 데이트, 친정엄마보다 내가 더 좋다는 울며느리, 나도 우리 며느리 사랑한다. 이런 문구를 확인할 때면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러졌어요. 아무렴 제가 친정엄마보다 자기가 더 좋다고 했겠어요. 이 메신저 문구를 저와 남편도 보는데 시어머니는 진짜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이더군요. 이 정도면 심각한 정신병 아닌가요? 그리고 그 망할 자랑용 사진 때문에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저에게 선물을 요구하시거나 어딜 가야만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이해가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그건 그런 걸 남편과 시아버님은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참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나쁜 며느리로 몰아가는데 제 속만 뒤집혔죠. 그런 와중에 저는 어려운 사건을 맡게 되었고 거의 퇴근도 못하고 사건 기록과 증거 자료들을 체크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는데요. 그 즈음에도 여지없이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징징거림이 시작됐어요. 날이 좋은데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와야 한다는 거였죠. 메신저 사진을 바꿔야 하니까요. 어머니, 제가 요즘 임신 초기라 몸도 별로 안 좋고 일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까운 곳으로 아버님이랑 다녀오시는 거 어떠세요? 뭐? 지금 나더러 네 시아버지랑 다녀오라고 했니?
예, 나는 혼자 갔으면 갔지? 난 네 시아버지랑은 요한 마트도 안 가는 사람이야. 나는 너랑 가는 게 좋은데 너는 내가 귀찮니? 귀찮은 게 아니고요. 제가 시간이 안 나서요. 그래도 주말엔 쉬어야지. 사람이 어떻게 맨날 일만 하고 살아? 나는 다른 사람도 아닌 너랑 가고 싶다. 그래도 네가 사진도 잘 찍어주고 네 차는 편하잖아. 우리 아들도 사법고시 패스했으면 로펌에서 차도 사주고 했을 텐데. 네 차 타고 가야 네 차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거 올려서 자랑하지. 그러지 말고 너도 바람 쏠 겸 설악산 가자. 지금 설악산 단풍이 그렇게 멋지대. 설악산요? 어머니, 그건 진짜 무리예요. 그러시면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경비 드릴게요. 예, 너는 돈이면 다인 줄 아니? 나는 너랑 가고 싶다고. 이렇게 며느리가 시애미 마음을 몰라줘요. 너 이제 애 낳으면 애 핑계로 더 나랑 안 다녀줄 거잖아. 나처럼 며느리 좋아해주는 시어머니가 또 어딨다고? 아, 진짜. 그때는 그냥 무관심한 시어머니를 둔 다른 직원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이건 뭐 2번 좋아했다가는 남편이 아닌 자기랑 살자고 할 판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도 질 수는 없었어요. 일단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번은 어쩔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는 계속 제 핸드폰에 전화를 거시더군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장문의 문자가 날아왔는데 내용은 대략 자기는 며느리와 좋은 시간 갖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게 유일한 낙인데 그걸 몰라줘서 자긴 너무 서운하고 우울하다고 하는데 저는 정신병 걸릴 것 같다고 답장 쓰고 싶었지만 그건 차마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똑같이 퇴근 못하고 있는 남편을 불러 하소연하듯 얘기했는데요. 남편은 그때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게, 왜 처음부터 우리 엄마를 그렇게 길들였어? 그건 다 자기 때문이야. 자기도 솔직히 좋은 며느리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자기가 좋다는데 어떡해? 그냥 사랑받는 며느리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좀 맞춰줘. 이젠 나도 중간에서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다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어머니를 길들였다는 거야? 내가 핸드폰 요금부터 하나하나 따졌을 때 자기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사람 치사하게 만들었었잖아. 그래서 해달라고 하시는 거 그냥 다 해드렸었는데 이젠 나 때문이라고? 자기 내가 힘든 건 진짜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재판 준비 때문에 지금 얼마나 바쁜데. 재판 준비 뭐? 자기 혼자 해? 나도 같이 하잖아. 뭐야? 지금 자기가 변호사라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뭐라고? 내가 언제? 남편은 연애할 때는 전혀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더니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는 제가 변호사라 사무장인 자기를 무시한다는 듯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이미 제가 변호사고 자기가 사무장이라서 스스로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네요. 연애할 때는 세상 그렇게 좋은 남자인 척 저와 저희 집에 잘 하더니 저런 열등감을 품고 있을 줄이야. 저는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그런다고 이제 와서 뭘 어쩔 수 있나요? 이미 저희 부부에겐 곧 태어날 생명이 존재했고
제 안에는 그래도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어서 관계를 잘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려 노력했는데요. 시어머니의 자랑질 맞춰주는 게 성격상 잘 맞진 않았지만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제 험담을 하시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남편이랑 시어머니 일로 다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도 저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시어머님도 시어머니지만 시어머니와 어울려 다니시는 그 친구들이 문제더군요. 시어머니와 친하고 그래서 자주 본다는 그 친구들은 그렇게 모이면 자랑 배틀을 시작하시나 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친구들은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약사 며느리, 교사 며느리를 두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주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도 제가 변호사라는 이유로 저 사람들 앞에서 꿀리고 싶지 않으셨던 모양인지 늘 저한테 분발해야 한다며 저를 옥죄셨어요. 아니, 제가 왜 그 얼굴도 모르는 며느리들과 경쟁을 해야 하죠? 그리고 그 며느리들이 정말 그렇게 다 해주는지도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가게 이전하고 한동안 대인 기피증 같은 게 걸려서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했어. 근데 자기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고 사람들이 변호사 며느리 봐서 부럽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러는 것 같아. 나도 솔직히 저러다 말겠지 하긴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도 짠하게 보이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급적이면 우리 엄마 비위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대신 나도 장인 장모님한테 잘할게. 우리 아빠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자기한테 엄청 고마워해. 물론 나도 고맙고. 저는 벨도 없이 남편 말에 그럴 수도 있다 라며 시어머니를 치근하게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중간에서 얘기를 했는지 시어머니도 제가 좀 난처해하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렇게만 유지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시어머니를 전부 이해할 순 없었어요. 특히 명절이 그랬는데 저는 형제가 없어서 명절엔 하룻밤을 자더라도 친정에는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항상 붙잡고 싶어 하셨어요. 네가 이틀 내내 우리 집에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당장 네가 친정에 간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이 벌써 우중충해지는 것 같다. 그냥 명절 연휴는 여기서 보내고 친정은 주말에 차 안 막힐 때 가면 안 되니? 어머니, 주말은 주말이고 명절인데 저도 친정에 가야죠. 저는 다른 형제도 없어서 저희 부모님이 저만 기다리시잖아요. 아니, 너는 몸도 무겁고 꼴랑 하루 다녀오자고 차도 막히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근석이 운전시키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어머니,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 힘들까 봐?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내가 그냥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 막내 놈은 어디서 뭘 하는지 소식도 모르고 우리도 근석이 하나 있는 거나 다름없이 사는데 니들이 휙 가버리면 너무 허전하잖아. 그래 자기야, 우리 명절은 그냥 여기서 지내고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면 바로 처갓집에 가서 2박 3일 있다가 오자. 거기까지 갔는데 하루 자고 또 차 막혀 오는 것도 그렇잖아. 자기 홀몸도 아닌데.
저는 눈치 없는 남편의 말에 짜증이 확 났어요. 솔직히 제가 아무리 이쁨을 받는 며느리라고 해도 시댁에 있는 게 마냥 편하겠어요. 우울증 개뿔. 시어머니는 명절 내내 주방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명절 특집 TV 방송만 보시는데 저만 약이 올랐어요. 남편도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 잠이나 자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지? 하고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명절부터는 제가 우겨서 설날은 시댁 먼저, 추석은 친정 먼저 가며 똑같이 하기로 했는데 설날에 시댁에서 친정에 못 가게 하면 저는 추석은 내리 친정에서만 있었어요. 남편이 자기 집에 가야 한다고 하면 혼자 가라고 했네요. 그러니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출산한 저는 여느 워킹맘처럼 아이 챙기랴 일하랴 바빴는데 가까이 사는 시어머니는 아이를 봐주시기는커녕 전처럼, 아니 전보다 더 많은 걸 저한테 요구하셨어요. 하지만 아이도 태어나고 저희도 지출이 늘다 보니 이젠 더는 원하시는 대로 들어드릴 수 없었는데 한번 맛을 본 시어머니는 저한테 서운하다고 늘 앓는 소리를 하셨어요. 저는 그러면 똑같이 앓는 소리를 하며 철벽 방어를 했는데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군 애 키우면서 일 안 해봤니? 그래도 넌 젊잖아. 게다가 변호사면 일도 힘들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징징대.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어머니, 변호사 일이 쉬운 줄 아세요? 제 일도 힘들어요. 재판에서 지면 제 연봉에도 지장이 있고요. 저는 어머님이 이젠 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도 다 해서 아시잖아요. 일하랴 애 키우랴 힘들다는 거. 그래도 넌 근석이가 잘 도와주잖아. 네 시아버지는 내가 아들 둘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했어. 그러면 너는 양반이지. 나는 매해가 기력이 다르다. 내 친구 며느리는 이번에 몸보신하라고 비싼 한약을 지어왔다는데 너는 너밖에 모르는 거야. 어머니 진짜 해도 너무하세요. 저는 이제 못해요. 그렇게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으시면 아들한테 해달라고 하시든가 아버님한테 말씀하세요.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제발 적당히 하세요. 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시어머니는 많이 놀란 듯 뒷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잠시 뒤 남편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었고 남편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듣고 왔는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서는 당신 우리 엄마한테 적당히 하라고 소리 질렀어? 제정신이야? 라고 제 방에 들어오는데 그 모습에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이 뚝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혼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상황이라서 이제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지쳐있는 엄마를 보는 어린 딸을 생각하면 그것만큼 미안한 게 없었는데 차라리 이혼을 하고 일과 아이한테만 집중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딸한테 보여줄 수 있으니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사실 제 기대와 달리 아빠 역할을 해주지 않아서 불만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는데 남편은 그것도 핑계라고 자신은 시아버님이 워낙 무뚝뚝해서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해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거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어요. 물론 저는 그것도 참 별로라는 생각을 했죠. 물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게 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시아버님 탓만 하는 남편을 봐주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다 핑계잖아요. 그렇게 제 마음은 조금씩 닫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리고 그날 남편과 집으로 퇴근하는데 내내 말이 없던 남편이 더는 못 참겠다는 듯 따지듯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정말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는 더는 못하겠다고 했어? 자랑질에 환장했냐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적당히 하라고 했냐고. 저는 남편의 말에 황당했어요. 뭐 제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건 맞죠. 그런데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당신 아들이 싸우길 바라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지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내가 자랑질 환장했냐고 했다고? 논지 흐리지 말고 했어 안 했어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 자기 요즘 맡은 사건이랑 육아 때문에 힘든 건 아는데 사람이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소리라냐? 그건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고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잖아. 논지 흐리는 게 아니고 자기는 내가 힘든 건 알아도 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따져보자. 자기는 정말 모르는 거야? 자기 어머니가 정도가 심하다는 거. 내가 이젠 싸우기 싫어서 말 안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핸드폰 비며 이것저것 해달라시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렇다고 자기가 그걸 다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소리칠 자격 있어? 자격? 나도 사람이야. 내가 뭐 갑자기 이래? 나는 전부터 이제 안 들어주겠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근데 지금 봐봐. 어머님이 집요하게 계속 말하시잖아. 언제는 내가 그렇게 기를 들여서 그런 거라며.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걸 고치려고 그런 거야. 저는 지지 않았죠. 그러자 남편은 그동안 수면으로 나올까 말까 했던 그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솔직히 말해. 막상 나랑 결혼하니까 내가 사무장이라 우습지. 근데 우리 엄마가 계속 자기한테 이것저것 바라니까 짜증 난 거잖아. 만약 내가 자기처럼 똑같은 변호사였어도 그랬을 거야? 오늘처럼 우리 엄마한테 적당히 하라고 말했겠냐고. 뭐? 자기는 나랑 살면서 내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난 단 한 번도 자기가 사무장이라서 우습게 생각한 적 없어. 그건 자기 열등감이지. 그런 열등감이 있으면서 나랑은 어떻게 결혼했어? 난 자기가 착하고 세심해서 자상하니까 좋아서 결혼한 거야. 결혼하면 가정적이고 아이한테도 좋은 아빠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자기를 봐. 설마 내가 이렇게 살려고 자기랑 결혼했다고 생각해? 어머님 일도 그래. 거꾸로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맨날 뭘 그렇게 요구하면 자기는 어떻게 할 건데? 막말로 어머님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남 앞에서 자랑하려고 자꾸 나 이용하시는 거잖아.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그 말은 너무 심하잖아. 이용하긴 뭘 이용해? 우리 엄마는 그냥 순수하게 널 좋아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야. 우리 엄마는 내가 더 잘 알아. 저는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도대체 뭘 잘한다는 건지. 남편의 말이 정말 말처럼 들리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출퇴근도 따로 했고 남편은 사람들 눈 때문인지 점심은 단백질 쉐이크로 대신했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식사를 했죠. 그러다 12월이 다가왔어요. 월말이다 보니 저도 일이 많았는데 시어머님이 또 전화를 하셨더군요. 솔직히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받지 않았는데 문자로 얘아가 너 나한테 많이 서운하냐? 미안하다. 내가 네가 너무 좋아서 오바했어. 기분 풀고 우리 대화하자. 내가 네 얘기 다 들어줄게. 라고 보내셨는데 다 읽고 나니 마치 어디서 보고 있는 듯 전화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문자 내용과는 다르게 여기저기 아프시다는 말로 시작을 하셨고 급기야 제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구실을 만들어주셨어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그런가?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 일할 때는 온천하면 진짜 좋은데 우리 며느리는 여행 갈 시간이 있나? 아니요. 저는 연말이라 바빠서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하기사 네가 좀 바쁘니? 그래서 내가 너 귀찮게 안 하려고 이번에 친구들이랑 가까운 온천에 가려고. 네가 비행기랑 온천 있는 그 뭐냐 호텔인지 료칸인지 좀 알아봐 다오. 료칸이요? 어머님, 그러니까 일본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온천은 뭐니 해도 일본이지. 네가 지난번에 나한테 친구들이랑 설악산 가라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이번에도 네가 그럴까봐 친구들한테 미리 싹 말했다. 이번엔 부부 동반으로 가려고. 네 시아버지도 웬일인지 가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쏘는 걸로 어쩌다 이야기가 됐어. 우리까지 총 6명이야. 어머니,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이미 뱉어놓은 말이 있어서 이번엔 어쩔 수가 없었어. 대신 일본 여행 다녀오면 그 뒤로는 너 귀찮게 안 하마. 비행기표는 다들 양심은 있어서 알아서 한다고 했고 숙소랑 식당 예약만 네가 잡아주면 돼. 전통식으로다가 그 뭐니? 일본식 음식 코스로 날라다 주는 거 있지? 그걸로 예약해 주렴. 저는 그러면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면 역시 이혼밖에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는 그렇게는 못 해드려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그런 큰 돈을 턱턱 내드릴 수는 없어요. 뭐? 아니, 이미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했다니까? 너 내 체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니? 그깟 여행이 뭐 얼마나 나온다고? 못해도 500만 원 이상은 나오겠죠. 6분이 한 방에서 주무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1박만 하시고 오실 거세요? 최소 2박 3일 정도는 계실 거고. 잘하면 7, 800도 나오겠네요. 아니, 그래도 내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잖아. 어떻게 좀 해줘라. 니들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1000만 원도 없니? 정 그러면 대출이라도 받아. 너 변호사라 신용도 좋을 거잖아. 아니면 카드 결제로 장기 무이자 하든가. 나 이거 어그러지면 쪽팔려서 노래교실이랑 한국무용 못 다녀. 그럼 다니지 마세요. 솔직히 어머님 형편이 지금도 과하시죠. 저는 이제 그 어떤 지원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핸드폰 비용도 이젠 내드리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 쓰시고요. 뭐야? 네가 전에 하도 지랄해서 내가 소액 결제도 안 하는데 왜 핸드폰 요금도 못 내준다고 하는 건데? 그야 어머님이 걸핏하면 위약금 붙여서 핸드폰 바꾸시고 그러시니까 그러죠. 그리고 여행은 어차피 저랑 상의하고 결정하신 거 아니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대출을 받아서 기분을 내시든 알아서 하시라고요.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너 미쳤니? 그만하긴 뭘 그만해. 넌 내 며느리로 있는 한 평생 해야 해. 어린 남편 데리고 살면서 시댁에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했어? 네,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결혼했어요. 다들 왜 사무장 따위랑 결혼하냐고 제가 아깝다고 해도
사람 하나 보고 한 결혼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삥이나 뜯기고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뭐? 삥? 예, 됐다. 너랑 얘기할 거 없고 근석이랑 통화하마. 끊어라. 끊지 마세요. 어머님도 저희 중간에서 이간질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요, 어머니,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세요. 그렇게 자꾸 저 힘들게 하면 제가 못 살고 이혼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뭐? 이혼? 네, 저 어머니 때문에 더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하려고요. 저 그동안 어머니한테 뜯긴 거 다 청구해서 어머니 아들한테 받아내고 이혼할 거예요. 제 직업이 뭔 줄은 아시죠? 저는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참았던 걸 그날 한꺼번에 터뜨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를 무시하고 협박까지 한다며 당장 저희 로펌으로 쳐들어오신다고 했고, 아들 개망신 시키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물러나지 않고 맞서니 아무 말 없이 전화가 뚝 하고 끊어졌어요. 대신 퇴근하고 집에 가니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셨는데 남편도 이미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저를 아주 죽일 듯 노려보고 있더군요. 저는 아이한테 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저한테 소리를 빽 질렀는데 제가 애 들으니까 목소리 낮추라고 저도 무섭게 말했네요. 그러자 그걸 지켜보던 시아버님이 나서셨는데요. 예, 내가 그동안은 네가 어련히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 여태 가만히 있었는데 이혼이라니? 시부모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서 이혼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니?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네의 시애미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들어? 그러고도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냐? 아버님, 저도 아버님한테 서운한 거 많아요. 어머님이랑 함께 사신 지 오래되셨으면 제가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거 모르지 않으셨잖아요. 그동안 말 한마디 없이 모른 척 하시더니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저도 미치겠어요. 같이 사는 남편은 꼴에 열등감에 쩔어서 질투나 하고 시어머니는 남 앞에서 자랑하려고 저를 이용하는데 제가 이러려고 결혼했나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저 그거 이미 다 녹음했어요. 저 그렇게 살기 싫어서 탈출하는 거예요. 뭐야? 자기 정말 이럴 거야? 우리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이래? 나도 장인 장모님 앞에서는 이렇게 안 해. 당신은 할 명분이 없지. 때 되면 몸축난다고 우리 집에서 보약해주지. 어쩌다 처가가면 그렇게 대접받는데 이렇게 할 일이 뭐가 있어? 나도 너처럼 대접받으면 이렇게 안 해.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너라고 했니? 네, 제가 얘보다 2살 많잖아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저도 다 얘기해야겠나요? 제가 뭐 철인이에요? 살림도 잘 해야 하고 애도 혼자 다 키워야 하고 변호사니까 나가서 일도 잘해야 하는데 여기에 시부모님이 해달라는 건 다 해줘야 하고 열등감 쩌는 남편 비위 맞춰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여기에 저 생각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긴 해요? 어머 여보, 제 말하는 것 좀 봐. 왜요? 제가 어머니처럼 없는 말 했나요? 저도 살려고 이혼하는 거예요. 저도 저지만 이런 꼴 보고 제 딸이 뭘 배우겠어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크겠죠. 저는 제 딸이 그렇게 크길 바라지 않아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여태 저를 괴롭히셨어요? 이제 저 괴롭히신 만큼 그 대가 치르셔야 할 거예요. 예, 내가 또 언제 나를 괴롭혔다고 그러니? 나는 네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한 것뿐이야. 아니요, 제가 예쁜 게 아니죠. 어머니는 어머니를 뽐나게 해줄
능력자 며느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 약사 며느리,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교사 며느리도 아마 저랑 별반 다르지 않을걸요? 저는 그동안 당한 게 억울해 거의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재차 이혼하겠다는 의지를 그 사람들 앞에서 피력했는데 그제야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제 다리를 붙들고 애원하듯 잘못했다 하시더군요. 예, 내가 잘못했다. 원천 보내달라는 말 취소야. 내가 그 망할 노래교실이랑 한국무용 그만 다니면 되지. 내가 아까는 정말 미안했다. 내가 미쳤지. 여행 가고 싶어서 너한테 대출까지 받으라고 했으니 내가 노망이 들었다. 그러니까 마음 좀 고쳐 먹어라. 뭐? 대출?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버님, 모르셨어요? 어머님이 제가 돈 못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대출 받아서라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거 아니면 장기 무이자로 카드라도 긁으라고 하시던걸요. 뭐야? 이 옆엔 내가 돌았나? 여행에 환장했어? 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 도망난 거 맞네. 근데 왜 아까는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했어? 에휴, 내가 자넬 믿은 게 잘못이지. 아니, 나는 얘가 하도 버릇없이 굴어서. 시끄러워. 이제 어쩔 거야? 당신 때문에 얘 이혼하겠다고 난리잖아. 당신 욕심 때문에 아들 이혼당하면 좋아? 엄마, 진짜 왜 그랬어? 그리고 말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지. 이게 뭐야? 큰서가. 이제 봤어? 나는 항상 이런 식으로 당했어. 내가 호구야? 내가 무슨 약점이라도 잡혀서 이 집에 시집 왔어? 다 됐고 이혼 소송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그동안 내가 쓴 돈들 제대로 다 정리해 놨으니까 그 돈 다 나한테 돌려줄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야. 대출은 자기가 받아야겠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안방에 들어가 대충 짐을 꾸려서 애를 데리고 호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그러는 사이 남편은 사람 보는 눈을 의식하며 소극적으로 저한테 빌고 또 빌었는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혼에 진심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제가 이혼할 거라는 말에 바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제가 왜 이혼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니 저희 부모님이 정말 대노하셨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위가 뒤통수를 친 것도 모자라 어렵게 변호사까지 만든 딸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었다는 게 너무 괘씸하시다면서 시댁으로 쳐들어가셨는데요. 저는 일부러 말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도 든든한 부모님이 있다는 걸요. 그렇게 제 결혼은 파국을 맞았어요. 그날 이후 저희 엄마는 마음의 병까지 얻으셨는데 그건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몰라서 미안해서 그런다고 하시더군요. 정작 미안해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때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죄송해서요. 그리고 이제 겨우 5살인 딸에게도 엄마 아빠의 이혼 사실을 말해야 했는데요.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혹여 아이한테 상처만 주는 게 아닌가 무서웠는데 딸이 저를 꼭 껴안아주면서 엄마, 민서는 엄마 좋아해. 그러니까 울지 마. 엄마 올린 아빠는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맨날 웃어. 민서가 엄마 맨날 웃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5살 아이도 이렇게 제 마음을 아는데 다 큰 어른들은 왜 그렇게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지 애만도 못하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군요.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혼 소송을 벌인 끝에 통쾌한 승소 판결을 얻어냈어요.
그동안 뜯겼던 돈은 모두 돌려받게 되었고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까지 야무지게 챙길 수 있게 됐는데 전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가 마음을 돌리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사람 귀찮게 자꾸 들러붙었어요. 결국 저는 시부모님 전화 차단, 접근 금지 신청 등을 했고 전 남편은 사직 권고를 받았는데요. 저는 변호사고 그 사람은 사무장이니 회사에서도 저를 자르기보다는 불미스러운 일의 원인인 그 사람을 자르는 걸로 정리하려는 듯 보였어요. 덕분에 그 사람의 퇴직금으로 저는 상당수 피해 보상금과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아이랑 살 때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꼴의 아빠라고 아이는 매달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야 양육비들 매달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건 딸이 원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딸도 아빠랑은 단둘이 보고 싶지 않다고 거부하더군요. 그러게 진작 아빠 노릇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로펌에서 나간 전 남편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자기 엄마와는 연 끊고 그때는 정말 저와 딸을 위해 살겠다고 매달렸는데 저는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이 질릴 대로 질려 떠나버렸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전 시어머니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엔 저도 모르는 물건 사진과 변호사 며느리가 사준 깜짝 선물이라며 글귀가 적혀 있는데 그걸 보니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사람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제 전 시어머니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진과 그 글귀는 한동안 계속 올라와 있었는데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가는 지금은 메신저를 아예 없애버린 건지 알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도 그렇게 영원히 알 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 남편은 그래도 사람이 성실해서인지 다른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아이는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꼬박꼬박 양육비는 보내더군요. 그러면서 언제든 딸이 원하면 보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 인간이 했던 말이 요즘 자꾸만 떠오르는 거 있죠. 자기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주는지 모른다고. 그 인간이 이번 기회에 그걸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받지 못했어도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것. 그런 걸 그 사람도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엄마도 남들 시선 말고 진짜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결국 저와 이혼하면서 시부모님 사이도 금이 갔거든요. 시아버님은 이혼을 요구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머니는 이젠 집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조용히 살겠다며 설설 기어서 겨우 가정의 형태만 유지한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별로라는 걸 알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이참에 저한테 했던 것 그 이상으로 마음고생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충실하게 살고 있어요. 딸아이는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글쎄 꿈이 엄마처럼 멋있는 변호사가 되는 거라고 하네요. 저는 별로 그렇게 멋있는 변호사는 아닌데 아무래도 딸 때문에 멋있는 변호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저는 비로소 자유와 행복을 찾은 기분입니다. 저에게 결혼은 최악이었지만 그래도 보물 같은 딸아이를 얻을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부디 저와 딸이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길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